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IMF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 중앙은행들 너무 이른 금리 인하 피해야. 현지 시간 16일 IMF 4월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이 조기 통화 정책 완화를 피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 여건을 더 완화시키고 디스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장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F는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는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며 국가별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분명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라가르드 큰 쇼크 없으면 곧 통화 정책 완화. 현지 시간 16일 라가르드 총재는 IMF 충계 회의에서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이 같은 견해를 전했습니다. 크리스틴 총재는 추가적인 쇼크가 없다는 가정하에 합리적으로 이른 시일 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가 전망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곧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이자 이익 감소의 실적 악화, 주가 3%대 하락. 미국 대형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분기 실적이 순이자 이익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지 시간 16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15억 달러 줄어든 6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한 특별 부담금 7억 달러를 고려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 폭이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Longer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하게 됐고요. 국채금리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좀 하게 되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아침에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출근하신 분들도 있겠고, 이제 주식시장 개장이 이제 국장이 어떻게 개장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지만 좀 심란합니다. 지금 삼고 시대라고 예전부터 그랬죠. 금리 높고, 물가 높고, 환율 높고. 근데, 이번 달은 4고인 것 같아요. 유가까지. 그래서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살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에서 이제 살림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란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조금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올해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주식 투자나 이 재테크를 할 때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뭐 월급쟁이니까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겠다 살짝 계획을 짜놨는데 심란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이게 좀 과한 건지 좀 우리 먼저 대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차인 대표님, 네. 지금 많은 분들 좀 심란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이 투자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아직 고민하기는 좀 이르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투자의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도 다 지난 거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첫날 상승하고 거의 1월 말까지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미국 증시 좋고 해외 증시 나쁘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시장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초강세장에서도
약간의 조정 장세는 항상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러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작년 9월, 10월 정도의 조정 정도라고 본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파월이 물가가 2%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파월이 그동안 물가가 2% 가야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가는 물가고 금리는 약간 보완적인 보험적인 성격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해서 뭐 당장 6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물가가 좀 덜 잡힌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못한다 이러한 논리는 지금은 아직은 맞진 않다. 물론 지난 2022년처럼 막 뭐 7%, 6%대까지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하겠지만 현재 정도 수준에서 더 가속화되지만 않는다라면 전 충분히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참 마음이 놓이는데요. 또 우리 김성규 전문위원님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과할까요? 우리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될지. 지금 일단은 봐야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 유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현재 글로벌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 유동성을 발행을 했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비했을 때 지금은 4배 이상의 지금 통화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계속 긴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지금 통화 발행량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서는 오히려 원자재 관련돼 있는 이슈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특히나 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쩌면 저와 같은 개인 투자분들이 원했던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심은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열린다. 오늘 시장 또 우리 대응해봐야겠죠. 오늘 두 분께서 어떠한 이슈를 또 선정하셨는지 화면 보시고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인 대표님께서는 중국인 관광객, 중국 소비주 얘기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바이오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슈가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살짝 비슷한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두 분이 좀 색다른 업종과 테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유창인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붐 이럴 때 그거 믿고 했다가 지금 계좌를 좀 죽을 썼거든요. 네.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건지 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리오프닝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작년하고 관점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다. 또 리오프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움직였었던 것들이 뭐 여행이라든지 뭐 면세 그리고 항공주 뭐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포커스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쟁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신호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들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보시면 원화 차트 말고 달러로 그 계산했을 때 차트는 이미 지난주 혹은 이번 주 월요일에 주요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저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는 것이죠. 특히 어저께 하락이 나온 것이 올해 2% 이상의 하락이 나온 게 코스피 기준으로요. 1월 4일인가요? 그 두 번째 거래일 그리고 1월 17일에 2.4% 정도 하락이 나왔고 어저께 이제 2.2% 조정이 나왔는데 그 1월 달에 하락이 나왔었던 것보다 어제 하락이 나왔던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게 환율이 1,400원을 일단 터치를 했었다는 거죠. 저도 어저께 아침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어저께 기준으로 환율이 1,4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모습이 나오자마자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가 나왔고요. 또 유가증권도 코스피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꽤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매도가 강하게 나온 것이 환율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일단은 지난 2022년 1,44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420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피크를 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나오는 게 다행인 것이고 매수는 환율이 피크를 찍어줘야지 나오지 않을까,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다라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슈가 있는 쪽을 본다라면 이슈가 있는 쪽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주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럴 때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입국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부터는 시즌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작년 1월 달하고 올 1월 달, 물론 이제 작년 1월 달은 중국에서 아직 완벽하게 리오프닝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폐쇄 경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작년 1월 달 대비 올 1월 달이 9배 이상 입국자가 늘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또 꼭 1월 달이 작년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작년 10월, 9월부터 계속해서 입국자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해왔고, 특히 올해 들어서 그 경기 부양의 강도를 더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 지표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1분기 GDP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일시적이다 아니다 뭐 논란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또 해외 여행을 또 더 많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면은 그 5월 달 또 한 일주일 정도 노동절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해외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짧죠. 뭐 우리가 뭐 설날, 뭐 추석 그때 보면 한 열흘씩 연휴를 갖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좀 짧다 보니까 멀리 가기보다는 단거리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접 국가로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항공 그 국제선은 중국발 국제선은 이미 다 티켓이 없는 상황이고요. 주요 호텔들도 다 매진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 중국 관광객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 유입되는 관광객, 외국 관광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미국, 일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국가에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계속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면 중국 관광객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 가능성 계속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분들이 의외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아직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항상 여행을 했을 때 우리도 항상 먼저 구매를 하는 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미용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쪽, 예전에 우리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성형 그 관광 그렇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중국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성형은 오래 걸리죠. 근데 미용 시술은 정말 짧게 1시간, 2시간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넘어온다 그러면 뭐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왔었고, 뭐 면세점,
뭐 호텔 신라 이런 기업들이 올라와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하고 흐름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죽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품 업종 얘기하셨는데 화장품이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세대가 있지만은 저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도 세대 차이를 좀 느끼실 텐데 뭔가 지금 화장품 업종도 좀 세대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설화수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뭐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주가를 이끌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네. 약간 이런 기업들이 두세 배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온다. 이제 화장품 업종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좀 급등했잖아요. 네. 7% 올랐는데 이게 정말 아모레 퍼시픽이 숫자를 내서 또 오른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내려서 그냥 일시적 반등인 건지 실적으로 유창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 중국에 관련된 숫자가 찍혔을 때는 또다시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화장품 관련돼서는 뭐 국내 그러니까 그 예전하고 방식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또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조금 더 흐름들을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 사업, 그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북미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준 것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에서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저는 좀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기업들이 미국하고 일본만 공략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대륙의 국가로 진출할 것이고, 그럼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었던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라면 저는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VT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작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7, 8개월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 기대감들,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관련해서는 저는 다 좋게 보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어요. 같은 주제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환율 좀 부담이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좀 기대 걸어봐도 좋다라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상당히 괜찮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선 그 중국 관광객들의 숫자가 확연히 늘어난 걸 보려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데가 명동인데 제가 일단은 지난주에 명동을 가가지고서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를 본 결과로는 상당히 많은 중국 관광객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놀라운 것이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우리 K-코스메틱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면 중국에서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더 크게 이제 서양인들한테도 더 먹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서양인들 같은 경우 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양 그 화장품들이 생각보다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보습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즉 물론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포션을 차지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중국은 이 화장품 분야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순간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뭐 주식과는 좀 별개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화장품 회사 다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하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이제 미국 생활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도 예전에는 중국 쪽도 좀 매출의 비중이 컸지만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 쪽도 매출 비중이 올라갔죠. 우리 K-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각 나라별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이제 태양이 세니까 네. 선크림 위주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면,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뷰티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나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북미에 있는 분들, 특히 백인 계열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패닉이나 이런 약간 조금 그 다른 계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부가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름이 좀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링클 프리 계통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주름 잡아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히스패닉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흑인들 이쪽 계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피부 탄력은 좋은데 미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보습 쪽을 조금 더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색조에는 관심이 다들 없나 봐요. 색조는 거기는 다 진하게 합니다. 아, 색조 화장품도 관심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주제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또 바이오네요. 네, 오늘 이제 바이오 가져왔는데, 제가 일단 1월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서 다른 데서도 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특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조정이 상당히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일단 종양 관련된, 즉 종양 임상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까지 갔었죠. 특히 AACR, 그러니까 미국 종양학회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던 여러 그 업체들이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거기에서 이제 HLB 같은 그룹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약이라든가 HLB라든가 아니면 테라피틱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이런 부분 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다음 종목으로 무엇이 있겠냐 했을 때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를 보시게 되면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치료제가 나왔는데, 현재 식약처에서 받았던 거는 예전에 5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한 종이 빠져가지고 4가지 종류, 즉 극소수만 지금 현재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관련된 회사들이 뭐 파미셀이라든가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안트로젠, 그다음 코아스템, 그 코아스템 캐몬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그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현대바이오랜드가 메디포스트랑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발은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대바이오랜드가 여기에 대해서 판권에 대해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카티스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봤던 건 일단 카티스템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이제 연골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서는 배양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관절 연골 회복하는 그런 주사로 하기도 그렇고 조금 일단 수술해서 거기다가 이제 약을 처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가 면역 질환 아니면은 이제 희귀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쓰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봤을 때 줄기세포 치료제가 앞으로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2대 축으로서, 즉 바이오주에서는 줄기세포와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개가 2대 축으로서 가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선 알테오젠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머크하고 이제 그 키트루다의 그 피하 주사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서는 독점권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키트루다는 아직까지는 머크가 이 2028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랬냐, 이 특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 2, 3년 정도 됐나요? 네. 고금리 때문에 조금 고전하다가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회사는 R&D 자금이 이제 많이 드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 부각이 되다가 뭐 기술 수천 이전 뭐 잭팟도 쳐졌었고, 근데 최근에 또 주춤하거든요. 네. 이 금리 관련돼서 이제 또 이제 조금 시들시들해지니까 제약바이오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첫째로 회사채라든가 이제 CB 발행을 많이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 고금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는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넘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자를 많이 내서 그것 때문에 연구를 못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맞춰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일부 조금은 그 뭐라 그럴까, 가격 주가의 하락이 물론 있을 수는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우리가 겁내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이른바 그 거버넌스의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임원이라든가 대표가 갑자기 대규모로 블록딜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매도를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같은 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그 줄기세포도 물론 그런데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자금력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가 단순하게 약품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화장품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원료의약품으로서도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출을 또 역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서 좋은 회사를 찾아서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하방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안정장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도 해야 하고 이 상용화 과정까지 다 고려해 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뭐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암학회도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보실 때 일단은 기존의 데이터가 얼마나 좋게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기술력이 우리 좋다라고 다 말하지 우리 기술력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 확인하고 나서 기업을 선택을 하신다라면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조금이라도 뭐 영업이익이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기업, 아무래도 뭐 적자가 몇백억씩 몇십억씩 나오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1억이든 뭐 몇천만 원이든 일부라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의 오히려 그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하락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나 이 섹터 안에서 특히나 더 실적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관련주 체크해 볼게요. 요커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면사랑 카지노보다는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쪽 보면 좋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쪽을 만약에 보신다라면 뭐 저는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3월달 중순 이후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이번에 만약에 13만 원 안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뭐 작년 고점 때 15만 원대까지 어떤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VT 같은 경우도 방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긴 횡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한미 반도체가 됐든
됐든 뭐 이스페타시스가 됐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됐든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정말로 한 7, 8개월 행보를 하고 나서 고점을 돌파하니까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VT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그러한 그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들 다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용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형 위주로 그 국내에서 유입이 됐다라면 이 관광객들은 그런 식의 시간을 오래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약간 1시간, 2시간 필러 받는 거 맞거나 어떤 저주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술을 해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자국에 가서도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무조건 우리나라에 좋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 쓴 게 아니거든요. 뭐 K 드라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관광객이 와서 가서 써보니까 좋으니까 더 구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중국에 아직까지 진출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원택 비올 같은 경우도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화장품 말고도 화장품 기기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도 또 궁금한 게 참 아쉬운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올리브영이 만약에 상장이 돼 있었다면 네. 또 올리브영이 참 좋은 상승을 보여줬을 텐데 아직 상장을 못했고 왜 올리브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올리브영 매출이 3조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보다 더 장사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텍스프레이라는 기업이 네. 또 올리브영의 또 단독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텍스프레이를 좀 조정받을 때 또 사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면세, 세금 환급 받는 부분들도 뭐 예전 얘기지만 예전 같은 경우 공항에서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중간 거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된다는 부분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 관광객은 소비를 좀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든든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또 이제 관련주 여쭤봐야 되는데 아까 뭐 제가 금리 때문에 했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잘하는 우리 또 성장주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또 많은 학회들이 또 열리잖아요. 네. 또 기대됩니다. 또 관련주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 네, 사실 확패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작년에 그 미국에서 가장 그 핫했던 그 제품들이 비만 치료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것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트렌드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제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구약부터 해가지고 주사제 그다음에 패치 연고 그리고 이제 그 이넬레이션 그러니까 흡입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런 제형을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형에서 그야말로 복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사용이 간편한 그런 제형들로 만드는 것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항암 치료제로도 지금 현재 2상, 3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거의 이제 터지기 직전인 한마디로 잭팟이 터지기 직전인 그런 종목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라든가 특수 제형을 만드는 이런 약품에 대해서도 그런 그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HLB 제약이라든가 한미약품 그다음 뭐 이제 일동제약이나 아니면은 유한양행, 동아ST 뭐 이런 여러 종목
종류의 그 비만 치료제 개발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백도 물론 있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현재 그 있는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의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회사의 제형하고 아니면 그게 성분하고 부딪히지 않는 즉 GLP-1이라 그러죠. 글루카곤 유사 글루카곤 펩타이드 1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가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면역항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의외로 항암제 중에서는 HK 이노엔이라든가 아니면 앵클론 여기 이제 앱클론이라든가 큐로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 관련주들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님이 좀 바라보시는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좀 해본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관련주들도 좀 있을까요?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지만 저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업 그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 시장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가 상당히 시장 장악력이 좀 크죠. 기술 수출력도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또 레고캠 바이오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제가 조금 봐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이제 내려와서 주요 지선이 좀 그러니까 장기간 횡보하다가 지난 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3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 혹은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약간 작은 리스크로 조금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LB 제약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까지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오늘의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오늘의 승부주 하기 전에 어제도 승부를 한번 봤죠. 어제의 승부는 또 재밌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코리아 FT가 14.97%. 야, 아침에 이게 하루거든요. 오전에 이제 승부주 드리고 장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냈냐. 아주 좀 헬입니다. 헬. 난이도가 헬인데. 유창희 대표님이 14.97. 이거 뭐 제 한 달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인데 하루 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미사일을 발사 못 하셨어요. 매수가 미도달 됐는데 테스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면 앞으로 공약을 그냥 시초가 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14.97%. 좀 AS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올라가지고. 어저께는 일단은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대안주로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뭐 내연기관 차량들 쪽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실 어저께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전혀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장중에는 플러스권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같이 연동돼서 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무엇인가 하면서 코리아 FT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한 17%인가요? 정도 올라왔었고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현대기아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라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모습만 안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여쭤는 봐야죠. 왜냐하면 테스가 매수가가 미도달된 거지 매수가가 됐으면 또 수익률이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요. AS 좀 부탁드릴게요. 테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 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봤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얘도 한번 떨어졌다 아래 꼬리를 주고 당겨 올릴 거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시초가가 떨어져서 시작한 건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걸로는 그래도
이제 이 테스트 자체가 원체 그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재료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받쳐줄 수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던 것이었고, 단지 이제 그래도 그 재료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압력에 한 번 정도 눌렸다 갔을 것이다. 즉 눌림목을 보고서는 갈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잘 올라가져 가지고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좀 놓쳤던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 네, 어제의 승부주였죠. 테스 AS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승부를 펼칠 승부주들도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파마리서치, 두 번째 종목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죠. 파마리서치부터 확인해 볼게요. 중국 관광객 관련해서 승부주로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게 바로 이제 주가에 어떻게 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파마 리서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3월 말부터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리주단 힐러 중심의 의료기기 그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올해 실적 증가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상당히 급증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근에 이제 매출 구조를 보신다라면 의료기기 쪽, 의약품 쪽,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이 있는데 의약품이 21%, 그리고 의료기기가 52%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을 의료기기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출이든 혹은 뭐 국내 판매든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본다면 저는 솔직히 이걸 잘 몰라요. 안 써봐, 저희 남자이기도 하고 안 써봐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그 리쥬란 이 제품을 맞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뭐 얼얼하다 하는데, 일주일만 지난다라면 정말로 새롭게 뭐 재탄생한다고 할 정도로 좀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 광고판에 상당히 관련된 광고 그 사진이 많이 전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이제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관련된 제품을 써 본다라면 중국에 가서도 충분히 그 빠르게 시장 선점하는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휠러 이런 제품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간 고기능 화장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 감안하신다라면 파마 리서치는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 이상 영업이익 매출은 한 1,900억, 영업이익은 한 700억대 예상이 좀 되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혹은 뭐 한 5월 달 정도까지 어떤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약간 지금 뭐 불안감이 여전히 계속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1만 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놓고 11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직 겁이 많아서 리쥬란 해보진 못했는데 하고 나면 신세계가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이거는 의료기기도 관련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놓고 봤을 때 의료기기의 단가가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실적으로 따지면 의료기기 섹터가 훨씬 더 눈에 띄게 좀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비중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를 이쪽 의료기기를 통해서
매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업 쪽보다는 가격은 낮지만 또 중요한 거는 대중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 이런 미용 시술 쪽은 만약에 뭐 모수가 여성 인구 중에서 뭐 한 10%만 시술 받는다라면 화장품은 뭐 70%, 80%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향후 파마 리서치의 주가를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예전에는 이제 또 안구 건조증 테마 일어났을 때 또 이 눈에 이제 넣는 거 다들 알죠? 저만의 그걸로 또 상당히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종목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갖고 오셨는지 참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어요. 이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차트로 그냥 저는 이제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뭔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탈바가지라고 했고 이게 둥근 바닥이라고 하냐 원형 바닥이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근데 또 뭔가 우리 프로그램 주제는 좀 화끈한 종목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시장하고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좀 제 불안감을 좀 없애주시죠. 네. 일단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러면은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갔을 때 뭐 시리즈 A, B, C까지 해가지고서 가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하는 거를 보는데 스틱은 어떤 회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즉 PEF 성격이 좀 더 강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이라든가 산업 그다음에 이제 ICT 여기에 그러니까 이 ICT니까는 정보죠. IT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엔터, 그리고 리조트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지분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상당히 취하는 그야말로 알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봄내 최근 들어서 한컴 라이프케어 관련된 경영에 대해서 한 1,600억 원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경영권 인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뜨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특징이 뭐냐면은요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배당주의 성격도 약간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스틱 인베스트먼트 현재 주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특히 재미있는 거 어제 그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 어려운 장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생각보다 크게 올라갔어요. 한 4% 이상 올라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어려운 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원래 앞으로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특히 중요하고 또 어제 이 하루 이 움직임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기존에 있던 이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로는 일단은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9,500원까지 자 여기 9,500원까지 우선은 잡아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을 할 경우에는 7,600원 라인에서 여기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절해 주시면은 거의 큰 문제 없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 추세로 봤을 때 원형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충분히 더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보니까 수급이요. 네. 1년치를 보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이 거의 뭐 쌍끌이 매수인데 네. 외국인 1년 기준입니다. 네. 순매수량이 한 300만 주, 340만 주 정도 돼요. 그렇죠. 이유 혹시 아시나요? 지금 봤을 때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 자금을 좀 많이 끌어다 쓰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여기 굉장히 저 PBR 종목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제 생각보다 바닥을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바닥이면은 싸잖아요.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거기에 따라 기관도 같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승부주 파마 리서치 계속해서 안정적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승부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슈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는 바이오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 파마 리서치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어제 파월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오늘 장 출발이 좀 어렵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좀 포트폴리오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